안녕하세요. 트레이드튜브 김민철입니다. 오늘부터 민스 트레이드튜브라는 무역 관련한 정보 지식 채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국제무역사라든가 또는 소규모 무역상으로서 국제무역을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해서 제가 실무적인 사항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여러가지 무역 관련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재테크라든가 무역 관련한 시사 또는 뉴스 또는 무역 비관세 장벽 기타 등등 관련해서 이슈화되는 여러가지 것들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정보 제공 채널로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국제무역 기초입니다. 국제무역 기초, 국제거래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도 아시겠지만 국제거래,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이상의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매매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그것을 국제무역이라고 하는데 왜 할까요?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회사나 개인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윤이죠. 쉽게 말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역이라고 하면 상품, 물품의 교환만을 의미하지 않고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여행 서비스라든가 운송 서비스, 금융에 관련된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 매매 계약을 성립하려면은 셀러와 바이어가 특정한 조건에 거래하려고 하는 조건에 서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합의하지 못하면 가격이라든가 또는 납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못 맞추면은 거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문서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다 됐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계약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는데요. sales confirmation 또는 confirmed offer sheet, 또 sales contract,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거래 조건으로 합의하였을 때만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익이 되는 원천으로서 서로가 오랫동안 거래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것을 이제 수출거래 입장으로, 셀러의 입장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셀러의 입장으로 본다면 수출은 막말로 파는 거죠. 외국에 파는 겁니다. 외국에 판매를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시장조사부터 이것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상품 제가 생산을 하거나 자기가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건이 어디에 어떻게 판매가 될 수 있을지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수요 또는 니즈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맞는다면은 판매를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거래 상대국의 정치 경제 상황, 무역 관리 제도, 관세 또는 수출입 허가 품목 이런 것들까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의사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또 그런 것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대금 결제를 해줄 바이어 쪽에 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외상 거래를 처음서부터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회사라든가 또 보증을 다른 쪽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래를 아무 조사도 없이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크레딧 에이전시를 통해서 거래처 선정된 뒤에 인콰이어리 신용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신용평가, 한국개인신용정보, 한신평, 한신정, 또 신용보증기금 뭐 이런 데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요. 보증보험에서도 일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뭐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뭐 은행에 조회하는 주거래은행 아무래도 뭐 금융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알겠죠. 거래처의 동업자, 이게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뭐 외국에 있는 거래처의 동업자한테 물어본다. 상호통신서, 이것도 뭐 그렇게 얘기가 뭐 쉽지만 거래 금액이라든지 또 정보의 신뢰성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 참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어 만나실 때 인격이라든가 평판, 또 뭐 정직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법적 규제, 수출 허가나 승인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에 제가 전에 컴퓨터 관련한 뭐 스캐너라든가 뭐 바코드 스캐너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보냈었는데, 그럴 때 우리나라에는 전략물자 관리원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승인을 득하고 해당 물품이 전쟁물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또는 전쟁물자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못하게 합니다.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그래서 그런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매매계약 체결되면 뭐 신용장으로 대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신용장을 이제 수취해야 되겠죠. 수출자니까, 셀러니까 신용장을 자기가 주거래하는 은행 또는 달러 계좌가 있는 은행의 은행 정보를 가지고 오픈을 시켜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화물 운송 계약이나 보험 계약은 은행과 상관없이 무역 계약에서 가격 기준에 따라서 CIF나 FOB 또는 엑스워크 또는 또 뭐 DDP, DDU 뭐 이런 조건에 의해서 바이어가 또는 셀러가 운송에 대한 전 계약 또는 일부의 계약을 보험까지 포함해서 부보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요 계약 가격 조건에 따라서 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수출 통관 절차하고 화물 선적 관련해서는 화물을 보세 창고에 반입하여 수출하고, 이거 수출 신고한다는 거는 꼭 보세 창고에 안 넣어도 됩니다. 수출할 물건이 어디 있다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 수출 통과는 처리가 됩니다. 그 뒤에 보세 창고에 입고해서 뭐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이러는 거는 그 뒤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주 그렇게 뭐 꼭 보세 창고에 반입을 한 다음에 수출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신고한 뒤에 한 달 이내 물건만 수출이 직접 수행이 되면 되고요. 그 기간을 늘리고 싶으면 정정 신고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선화증권의 입수 및 상품 대금에 해서 시중장 거래를 하기로 했다라면 선화증권은 거의 필수서류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 비로브라딩 받으셔서 은행에 내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상품 대금을 환원 매입시켜서 은행에 돈을 청구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그 서류를 찾게 되는 바이어 쪽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다시 통지은행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수익거래로 반대로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판매가 아니라
과잉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국내에다가 팔겠다는 거래고요. 이럴 때에는 그 시장 조사는 국내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판매되는 물건이 국내에서 과연 잘 팔릴 수 있는 것인지, 또 얼마만큼이나 롱런할 수 있는 제품인지, 또는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 건지, 또 외국에 있는 물건을 공급해줄 회사가 신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아까의 방법으로 또는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해야겠죠. 법적 규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또는 외국에서도 수출을 할 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해야겠죠. 매매 계약 당연히 체결해야 되고, 거래 약정서 체결한 뒤에 양자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무역계약 서류는 국외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거라서 국내에서의 계약과 달리 팩스본, 또 이메일본, 이런 것도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해도 되고, 명판이나 도장이 찍혀 있어도 서명법이라든가 인감법,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서명이나 인감이나 도장이나 날인이나 이런 것들이 계약을 유효하게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만 있으면 사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작성하고 화물 가격 조건에 따라서 화물 운송 계약, 보험 계약 체결하고 대금 결제 선적 서류 입수하고 수입 통관 절차 진행하면 됩니다. 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의 체결은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는 품명, 품종, 포장, 수량, 가격, 천적 시기, 보험 조건, 결제 조건, 신용장의 조건, 건품 검량의 방법, 불가항력, 중재 조항,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혹시라도 클레임을 걸 수도 있고, 또 물건의 대금의 일부를 보상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겠죠. 대금 결제는 이제 TT나 LC 거래로 하게 되고, 처음 거래는 보통 LC 거래로 합니다. 굳이 TT를 쓴다 그러면 이제 분할해서 30%, 70% 할 수도 있는 거. 국내 거래, 국제 거래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직접 거래와 간접 거래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제3자가 개입이 돼서 무역 상사라든지 또는 대리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끼어서 이제 하는 경우에는 끼어서 거래를 하는 것만큼 비용이 증가하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끼어서 하는 만큼의 장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간접무역과 직접무역의 형태로 이점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작을 때, 큰 때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리점과 판매점. 대리점은 본사를 직접적으로 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본사의 이익을 대리해서 직접 계약만 할 뿐이고, 판매점은 일단 자기가 삽니다. 한번 자기가 사서 자기의 이익이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 위험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위탁 가공과 무역, 위탁해서 가공을 시키면 위탁 가공 무역이고요, 위탁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무역을 하면 위탁 판매 무역입니다. 외국에 가공을 의뢰하면은 위탁 가공 무역이고요, 외국에 판매를 의뢰하면 위탁 판매 무역입니다. 역이란 얘기는 거꾸로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를 역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되겠죠. 자, 그런 내용. 중개무역은 중개업자의 국가가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낍니다. 그래서 중개업자 국가를 물건은 통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건은 다이렉트로 가고요, 대금 지급만 수입국에서 중개국으로, 중개국에서 수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중개무역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방무역은 조금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도 무역거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뭐 특이한 형태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행수입, 이 병행수입은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병행수입, 패럴 임포트라고 하는데 유명 브랜드 제품, 뭐 프라다, 구찌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스타벅스 커피라든지 나이키라든지 뭐 나이키 정품 판매점 따로 있는데 우리들 뭐 신발 전문 판매점 가면 나이키 또 있죠. 아디다스도 있고 그런 것들 전부 병행수입품입니다. 이마트에도 나이키 있을 수도 있고 트레이더스에도 나이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병행수입품이죠. 장단점과 차이 뭐 이런 부분은 대충 아실 수 있다고 봐요. 뭐 병행수입함으로써 뭐 단가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뭐 AS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병행수입품이 갖고 있는 유통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그리고 국가적으로 병행수입품이 허가가 되는, 우리나라는 이제 허가가 되는 국가고요. 옛날에 스타벅스 커피가 들어와서 그 대법까지 가면서 3심을 거치면서 이 병행수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데, 일본에서는 뭐 상포전용권 사용 침해했다는 이유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해당 국가별로 이렇게 좀 병행수입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개인수입과 소량수입. 개인수입은 말 그대로 개인이 자기가 쓸 물건을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소량수입은 판매를 목적으로 적게 수입하는 걸 말하는데요. 소매업자들이 조금 수입해서 하는데, 보통 조금 수입이라고 하면 그 식품이나 식물 같은 경우는 100kg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수입 한 건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미만은 수입했다라고 수입 실적으로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리고 정상 그 통관 품목으로, 판매 품목으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개발 수입은 이제 자원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이제 자본이나 기술을 제공해서 나중에 생산된 물건을 직접 수입하는 것을 막 얘기하고요. 그리고 역수입은 뭐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것, 또 해외 현지 공장에서 만든 것이 자국으로 다시 수입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역수입이라고 합니다. OEM은 조금 알아두셔야죠.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매니팩처링입니다. 그래서 납입처, 일종의 위탁 생산입니다. 하청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한 설계나 개발 능력이 없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설계나 개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설계나 개발 과정에 필요 없이 그냥 물건만 생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하게 되는 것을 OEM이라고 하고, 위탁 납품 하청 생산이라고 하죠. ODM은 제조자가 직접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조자가 할 수 있음에도 유통업자의 판매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공급을, 그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는 식이 ODM입니다. 노브랜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런 쪽에 해당되겠네요. 노브랜드는 OEM도 있고 ODM도 있습니다. 뭐 ODM만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트레이드 튜브 첫 시간 국제무역기초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국제무역사나 뭐 실제로 무역 업무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나요? 저랑 앞으로 계속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국제무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아주 핵심만 추려서 전달해 드리는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필수! 감사합니다. 안녕.